초진을 하거나 이러면 진단도 나온 것 같고 약도 뭐 알아서 자기가 쓰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궁금해서 보고서를 쓰라고 그러는 걸까? 이런 게 이제 고민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배운 대로 쓰죠. 왜냐하면 배우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배우고 수련회 받을 때도 뭔가 배우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에 맞춰서 보고서는 쓰지만 그런 의문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보고서를 쓰는 거라는 건 확실히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평가를 하고 보고서 쓰는 것까지가 임상심리사의 업무다. 그럼 도대체 보고서가 어떻게 생겼냐? 여러분들 아마 심리평가 보고서를 본인이 검사를 직접 받고 받아보신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제가 국내 자료랑 국외 자료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이 빨간 박스 때문인데 보통은 뭐 형식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지금 왼편에 있는 국내 자료 같은 경우는 뭐 무슨 이렇게 범죄하고 관련된 어떤 뭐 남자아이의 심리평가 보고서를 뉴스 기사에 다 올렸더라고요. 누가 장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캡처해서 한 거여서 사실은 뭐 개인정보가 거의 없기도 하지만 올린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심리평가 보고서라고 써있고 날짜나 이런 것부터 써있고 의뢰 목적, 뭐 검사 어떤 도구 사용했나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수검 태도가 있고 나중에 이제 형식을 좀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국외는요 이게 이제 미국 자료긴 한데 제가 본 보고서 몇 개는 다 맨 위에 이 표현이 있었어요. confidential 기밀 서류라는 얘기죠. 이게 이제 아까 그 빨간 박스 한 거를 갖다가 번역을 하면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비밀 서류고 전문가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거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 오해할 소지가 있는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래서 당사자나 전문가들만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막 외부에 누출하면 법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서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서류라는 거죠. 뭔가 이거가 외부로 노출됐을 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 지금 자료 이제 법 위반이 된다 이거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제 법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거랑 관련돼서는 주로 학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윤리 규정이 있죠. 이제 윤리 규정이 있는데 윤리 규정에서는 검사 자료가 외부로 막 나가면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뭐 수검자 자체가 그런 걸 오케이 하면 괜찮다. 그리고 사실은 뭐 막 나간다고 해서 이걸 법적으로 뭔가를 갖다 막을 수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뭐 강제적으로 어떤 조항이 있거나 이러면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한 뭔가 파워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보고서의 무게가 되게 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나만의 편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보고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찾아봤어요. 이렇게 보고서가 막 돌아다니나 유튜브 찾아보면 자기 심리평가 받고 이렇게 보고서를 막 올리는 애들이 있어요. 동영상으로 막 설명하고 얘는 성인 ADHD 환자인데 자기의 그 성인 ADHD를 치료하는 과정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계속 찍어서 올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심리평가 보고서예요. 그래서 이걸 장당 이렇게 다 찍어서 올려요. 이게 이래도 되는 자료가 이제 싶긴 하죠. 잘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까지도 이런 심리평가 보고서라는 게 사실은 일반인들이 봤을 때 내용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전문적으로 훈련해받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오해할 소지가 있는 민감한 표현들이 많이 있다는 게 보고서, 이 심리평가 왜 받을 것 같아요? 내가 안 좋아서 받잖아요. 좋은 얘기가 없어요. 대체로. 다 안 좋은 얘기야. 그래서 사실은 잘못하면 그리고 용어를 전문적인 용어를 모르면 보면은 오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막 유튜브 같이 여러 사람이 보는 장면에 장마다 다 찍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좋을까? 뭐 궁금하긴 한데 국내는 2개 우선은 봤어요. 얘도 이제 다 올렸어요. 얘는 막 자기 뭐 진단명도 올리고 심지어는 이거 평가 임상심리 전문가 번호랑 이름이 다 실명으로 떠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지우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되게 공개된 어떤 자료가 돌아다녀요. 근데 영어로 넣었더니 해외에는 자기 병에 대해서 뭔가를 공유하고 뭐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해서 어떻게 보냈다 이런 식의 유튜브는 되게 많은데 평가 보고서하고 관련된 심리평가랑 관련된 어떤 동영상 키워드를 넣으면 나오는 동영상이 주로 강의 동영상이지 이렇게 막 내가 검사 보고서를 막 받아가지고 이렇게 일일이 다 막 찍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평가 보고서를 쓰지만 우리가 이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명확한 기준이 과연 있을까? 이런 의문이 또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심리평가를 하는 사람이지만 보고서에 대한 권한이 이런 식으로까지는 정해져야 됩니다라고 뭔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직 없구나. 그랬을 때 이거를 갖다가 개인한테 줘도 된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안 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의뢰한 기관에는 검사 보고서를 보내는데 검사한 수검자한테는 오해 여지가 많기 때문에 안 주는 병원들도 있는데 안 주는 게 맞는지 주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럼 도대체 심리평가라는 게 어떤 형식이 있는 것 같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나 이런 고민을 왜 하냐면요, 보고서 형식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알기 위해서 이런 큰 카테고리로 검사를 했을까가 좀 궁금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도 검사를 이제 해보시면 알 텐데, 실제로 임상심리사가 될 경우에는 수련을 받거나 이러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갖다 학습할 수 있는 교재나 기본적인 틀이 있나 싶어서 알아봤더니 우리나라에는 책이 딱 한 종류밖에 없어요. 성태훈 선생님이 쓰신 종합심리평가 보고서 작성법, 성인이랑 아동청소년 쪽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검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걸 배우는 거지 보고서 작성에 대한 거를 제대로 배우진 않고요. 실제로 병원에 가면 슈퍼바이저 지도감독관 선생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배우는 거긴 해서 전체적인 틀로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어떤 선생님한테 배우느냐에 따라서 조금 형식이라든가 들어가는 내용들이 달라져요. 근데 뭐 그건 우리나라뿐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아마존을 찾아보니까 책 많아요. 이거가 전부가 아니에요. 밑으로도 엄청 많은데 그냥 위에 있는 거 한 12개만 이렇게 했는데 뭐 이런 책 유명하더라고요. 이 책도 유명하고 뭐 이런 책도 유명하고 막 이렇게 되기는 한데 책이 되게 많구나.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뭔가 도제식으로 이렇게 배우거나 아니면 책은 한 종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보고서를 어떻게 쓰는 게 맞지? 이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을 계속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고민들을 하냐면요, 이 보고서 형식이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고서 형식이 크게 어떻게 돼 있냐면 병원마다 거의 다 비슷해요. 아까 제가 첫 장을 보여드렸지만 기본 정보 들어가고요. 실시한 검사 도구명이 들어가고 의뢰사유라고 해서 이 사람이 왜 병원에 오게 됐고 특별히 이 심리평가를 받게 됐는지에 대한 의뢰사유가 들어가고 실제로 이 사람이 검사를 할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 행동관찰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지능 및 인지기능이 이제 맨 첫 파트예요. 지능 검사 같은 거 하죠. 그 다음에 지각 및 사고, 그 다음에 정서 및 성격 나오고 이제 끝에가 요양 및 체험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 그래서 실제 평가를 하고 나서 그 심리 검사에 대한 어떤 내용은 이 지능 및 인지 기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성격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대부분의 병원의 보고서 형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지능은 알 거예요. 뭐 IQ가 몇이야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하죠. 정서 및 성격도 알 것 같아요. 정서라는 건 기분을 얘기하는 거니까 어쨌든 뭐 성격이 어떻겠구나 이렇게 설명이 들어갈 것 같죠. 지각 및 사고는요, 우리가 지각이라는 표현도 알고 사고라는 표현도 아는데 이게 보고서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주로 보는 검사는 로샤 검사예요. 이제 투사적 검사를 주로 보고 써요. 그러면 병원에서 실제 이렇게 하는데 아까 우리나라에 이제 검사하고 관련된 검사 보고서랑 관련된 책은 이거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성태훈 선생님께서 쓰신 거. 여기에는 지각 및 사고를 빼셨더라고요. 아예 빼고 인지 기능에 넣으셨어요. 이 내용을. 근데 어쨌든 이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갈까 이제 고민이 될 수 있죠. 어떤 게 들어가냐면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지각 및 사고에 들어가는 내용은 로샤 검사 결과, 이건 성태훈 선생님이 쓰신 내용이에요. 로샤 검사 결과 반응수 18개로 적절한 반응수를 보이고 있으며 평범 반응은 5개로 관습적 지각도 적절히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런 거 관습적 지각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뭐 이걸 하고 그러죠. 인간운동 반응과 색채 반응은 각각 한 개씩만 보이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자원이 매우 부족해 보인다. 여기까지 읽으면 이게 지각 및 사고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지 잘
잘 감이 와요. 저는 잘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인지적이고 정서적인 자원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건데 그게 내 사고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 거?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거든요. 많이들. 뭐 왜곡된 형태 반응이 많고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자극의 조직하여 어려움이 크게 나타나는 등 뭐 주변의 다양한 자극을 적절히 수용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커 보인다. 이런 게 지각 및 사고에 들어가는 내용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훈련을 임상심리 그 수련생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지각 및 사고에 대해서 로샤 검사를 보고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쓰는 훈련을 끊임없이 받는데 이게 그 사람의 지각 및 사고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는지를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나 다른 어떤 기관에 의뢰한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를 통해서 얻는 정보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일반인들은 더욱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이 수련을 받는 사람들, 임상심리사들만 알 수 있는 표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걸 해석하는 걸 끊임없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뭔가 인간운동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인지적으로 훈련이 잘 되어 있거나 뭔가 어쨌든 간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다라든가 생체 반응이 있다는 건 어떤 정서적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든가 뭐 이런 표현이겠구나를 훈련을 통해서 아는 거지 내가 그냥 이런 훈련이 없는 비전문가들이 봤을 때 이게 내가 검사를 의뢰한 사람의 사고에 대해서 뭘 알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고서는 쓰지만 끊임없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보고서 형식이라는 게 뭐 인지기능, 지각 및 사고, 성격 및 정서 이렇게 나오지만 이게 과연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해외 이제 결과를 봤죠. 이제 미국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형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나와요. 이제 도메인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능력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검사로 나누는 경우에 따라서 폼이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뭐 검사 보고서를 쓰는 형식에 따라서 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도메인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인텔리전스, 어치브먼트, 그러니까 이 능력을 본다는 거예요. 인지 기능도 보고 어치브먼트, 이 사람이 얼마나 성취를 할 수 있는가를 보고 이제 뭔가 적응적인 행동이 어떤 건가, 그다음에 사회 정서적인 기능 이런 걸 본다는 거죠. 여기서는 사실은 딱 봤을 때 벌써 뭔가 지각 및 사고라는 게 딱 나타나지 않죠. 아마 이런 뭐 인지 기능이나 어치브먼트 같은 데 나눠져서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사고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 지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든 아니면 현실 검증력이 있든 뭐 이런 걸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능력별로 나눌 때는 메모리, 그 다음에 리즈닝, 추론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비주얼, 시공간적 능력 뭐 이런 식으로 나눈다는 거죠. 표현 언어, 그 다음에 수용 언어, 그 다음에 비주얼 모터 에빌리티 이런 식으로 이제 능력별로 할 때, 그 다음에 검사별로 할 때는 보고서를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쓰기로 주제를 정했으면 도메인대로 하든 에빌러티대로 하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재에서는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게 워낙 미국에 국한돼 있어서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이런 식으로 보고서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미국에 제가 이렇게 여러 책을 봤을 때 인지적인 거랑 멘탈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어느 영역까지를 포함하는지가 이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갖다가 인지 기능으로 보겠다 이런 거죠. 산술 능력이라든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 집중하는 거, 의식하는 수준, 의식의 수준,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 디멘시아 치매, 정보 처리, 통찰, 내가 병에 대해서 얼마나 통찰을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지능, 기억 이런 것들을 인지 기능으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인지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보고서를 쓸 때 어떤 부분을 보면서 보고서를 써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뭔가 인텔리전스는 어떻게 될까? 메모리는 어디까지일까? 저지먼트가 아니면은 디시전 메이킹 어떤 식으로 할까? 이런 걸 이제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기술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지각 및 사고에 해당하는 게 이런 거를 포함해. 이런 게 이제 안 가르쳐주고 막연하게 X-%가 얼마니까 뭐가 잘못됐어. 그러면 X-%가 예를 들면 0.2%보다 높으면은 지각의 왜곡이 심하다 이렇게 했을 때 0.19는 괜찮고 0.21은 엄청나게 깨져 있느냐 이렇게 볼 건지도 되게 헷갈리거든요. 나중에 보고서를 쓰다 보면.
그래서 로샤 검사는 사실 굉장히 좋은 검사인데 우리는 보통 그것만 가지고 지각 및 사고를 갖다가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의문이 들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책은 보니까 인지를 이런 영역으로 나누더라. 이제 이런 거를 갖다 알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쨌든 보고서 형식은 이렇게 되고 국내 두 개가 달라요. 그 얘기는 세계적으로 임상심리평가 보고서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되게 열심히 보고서 썼어. 평가도 하고 이랬을 때 그럼 도대체 심리평가 시간은 얼마로 잡는 게 맞을까?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는 수련을 받을 때 종합심리평가라고 해서 지능, 성격, 투사검사 이런 거 다 합쳐서 들어가면 8시간으로 봐줘요. 내가 8시간은 이 검사랑 할애해서 이 검사랑 관련된 시간을 8시간으로 보겠다. 근데 실제로 검사를 수행을 할 때 8시간이 걸리느냐 하면 그렇진 않아요. 보통 한 4시간 정도면 맥시멈 4시간 안쪽으로 끝나요. 그럼 왜 8시간으로 잡았냐? 나머지 4시간은 보고서 쓰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채점하고. 자, 근데 이거는 미국의 어떤 센터에서 심리평가하고 관련돼서 시간을 얼마를 잡는다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20시간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합심리평가를 컴프리헨시브 어세스먼트면 이제 종합심리평가죠. 이거를 하는데 우리 20시간이 필요하다. 검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초기 면담이 1시간 반, 그 다음에 6, 7시간은 1대1 평가를 하는데 들고 보고서 쓰는데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린다. 그러니까 이 10시간에서 12시간에 스코어링하고, 그러니까 채점하고, 해석하고, 보고서 쓰고, 마지막에 1.5시간 피드백, 해석해주는 시간까지 합쳐서 한 20시간 든다고 생각한다 이런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8시간인데 뭔가 우리는 되게 검사 빼놓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에 대해서 이거에 할애해야 될 필요한 시간을 몇 시간으로 잡느냐도 사실은 굉장히 또 주관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어느 게 맞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어느 정도의 가치를 할애하느냐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합의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여기 20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 정도 필요하다. 비용은 얼마가 되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만 우선 찾아봤어요. 영국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미국은 얼마 정도 드냐면요. 여기 이분은 이제 사이디, 어쨌든 임상심리 전문가신 거죠. 박사학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 센터에서는 풀배터리 하면은 1,500불에서 3,500불 준다는 거예요. 그럼 대략 한 2,000불 드는 거죠. 2,000불이면 2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초기 면담 비용이 175불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면담 한 90분 하는 데만도 한 2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럼 20만 원 들고 평균 한 22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내가 심리평가 한번 받고 나면. 근데 뭐 다 이 정도는 아니겠죠. 여기 이 센터는 초기 비용 150불. 그 다음에 만약에 그 법원에 제출할 거 아니면 1,500불을 보증금으로 내고 법원에 제출할 거면 보증금만 2,500불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비용이 얼마가 되는지 몰라. 그리고 여기 시간당 비용 나오죠. 임상심리 전문가 박사과정인 사람이 하면 시간당 200불씩 받겠다는 거예요. 추가로. 이게 이제 보증금이니까 1,500불에. 그리고 여기 보고서 비용도 나가요. 보고서 장당 100불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처음에 면접 비용, 초기 면담 비용이 150불에, 검사 비용 1,500불에, 검사 시행당 시간당 200불 하면 만약에 검사 3시간 하면 600불이네 벌써. 그러면은 여기다가 1,500불에 600불이면 뭐 2,100불에다가 보고서 한 10장 써주면 여기서 또 1,000불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40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고서까지 제출하는데, 보고서까지 나오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뭐 우리나라 임상심리사보다 굉장히 대단한 보고서를 쓰냐? 뭐 비슷한 보고서 쓰겠죠. 배우는 게 비슷하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비용이 책정이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들은 내가 검사 종류는 뭐가 있어요? 심리평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수업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심리 검사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대학원 가야지. 임상심리사 한번 해볼래. 나 정신 병리적인 거 너무 관심 있어. 이렇게 돼서 실제로 내가 검사라고 이제 어떤 병원에서 근무를 할 수는 있는데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 이런 일이야. 보고서는 이런 순서대로 써야 돼. 혹은 우리의 검사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 채점하는 시간, 보고서 쓰는 시간 다 합쳐서 종합심리검사는 8시간이야. 우리 비용 얼마예요? 우리는 35만 원에서 메이저 병원 가야 한 60만 원 해요. 그 얘기는 일반 그냥 동네에 있는 정신건강의학과는 30만 원 정도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40만 원도 안 해요. 근데 우리 지금 여지껏 본 게 막 몇백만 원이잖아요. 검사 한번 하는데. 우리 비슷한 검사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런 거예요. 검사 종류도 중요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은 우리나라에서 딱 정해져 있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 그리고 검사 형식 같은 것도 보고서 형식 같은 것도 아주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무조건 깨뜨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석을 하거나 이 부분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검사가 이 사람의 뭘 설명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떤 도움을 될 수 있는지 누군가가 이 표현을 읽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교수님들이나 질문을 하고 교수님들께 질문을 하고 책도 좀 찾아보고 또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문을 좀 제기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왜냐면 외국은 기본적으로 치료 비용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비싸니까 평가 비용이 비쌀 수도 있어요. 일반 병원 갔을 때 진료 비용도 우리나라보다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런 걸 떠나서 비용이나 시간도 우리가 어떻게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서 계속 있으면서 의문을 제기하고 뭔가를 변화시키려고 좀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우리는 검사에 우리는 제가 너무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우리는 8시간인 줄 알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검사도 막 여러 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할 수 있죠. 하루에 한 2개에서 맥스 3개까지 하겠지만 2개 하고 나면 힘드니까 보고서도 써야 되고 근데 아까 보니까 20시간이래요. 그러면 그 미국 같은 데서는 검사 하루에 2개씩 한다고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느냐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 싶어서 오늘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심리검사 수업도 들을 거고 나중에 이제 대학원 오면 심리평가 수업도 듣고 투사적 검사에 관한 수업도 듣고 이럴 거예요. 그랬을 때 검사 각각의 개별적인 검사가 어떤 검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이게 뭘 설명하느냐도 공부를 하지만 이게 설명이 됐을 때 내가 이해하는 것과 뭔가를 이거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좀 동일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고 나중에 실제로 저처럼 이제 임상심리사가 됐을 때 이 직업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우리는 이만큼만 일해야 돼. 이 정도만 돈을 받아야 돼가 아니라 조금씩 더 아이덴티티를 좀 잡아나가는 정체성을 좀 잡는 작업들을 좀 하려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이것만이 정답일까?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서 오늘 시간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필요한 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임상심리사라는 어떤 그 직업군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양한 이제 자격증이 나오고 있죠. 지금 학회에서 주는 임상심리 전문가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정신건강 이제 임상심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산업인력공단에서 주는 임상심리사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검사는 조금만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들과는 달라 혹은 각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누가 그거를 정의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어떻게 정의를 하려고 해야 될까 외국 사례가 됐든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임상심리 수업이 있잖아요. 그런 수업 때 공부를 하면서 좀 계속 의견을 내고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임상심리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선은 여기서 이제 특강을 마칠까 하고요. 저한테는 되게 현장에서 느끼는 고민이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렇게 얘기가 어떻게 주제가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궁금하거나 아니면 뭐 의견을 그냥 얘기하셔도 좋고 없으면 끝나고 특별히 질문은 없으신 것 같아서 특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